미국과 일본의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위험 산모들이 한국으로 몰래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사실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인천공항에서였습니다. 파리에서 막 도착한 프랑스 경제학자 가족. 임신 30주차였던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공항, 절규하는 남편과 주저앉은 아버지.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응급팀 도착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단 7분 만에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태아 심박수 급하강. 지금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프랑스 교수는 절망과 충격 속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그날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사투,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게 된 한국 의료의 힘. 프랑스, 일본, 영국을 모두 넘어선 그 이유.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의료진의 활약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신다면 건강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르 듀몽. 올해 56살입니다. 파리국제전략연구소에서 25년째 국가경쟁력 분석을 맡아왔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어요. 그날 밤, 연구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표지에 박힌 제목이 눈을 찔렀죠. 한국,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강대국 등극. 제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종이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앞섰다고요? 우리 프랑스를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국내 총생산, 기술력 지수, 의료산업 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모든 수치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누군가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끝으로 표를 따라 내려가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건 틀렸어. 분명 틀렸어. 옆 책상에 앉은 동료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해? 저는 보고서를 그에게 건넸죠. 이거 봐. 한국이 우릴 앞섰다고 나와 있어. 말이 돼? 장이 휙 넘겨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이 요즘 잘 나가잖아. 반도체, 배터리, 의료 쪽에서 엄청 밀어붙이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데이터가 과장됐을 거야. 실제론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효율성 지수, 응급의료 대응 속도, 신생아 생존율,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프랑스보다 높았어요. 일본보다도 높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자존심을 긁어내렸습니다. 파리의 자부심, 유럽의 자부심이 한 줄 한 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죠.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 첨단 병원 시스템,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 이야기.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보고서 좀 봐줘. 피에르는 안경을 고쳐 쓰고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그럴 수도 있지.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 나라야. 하지만 프랑스보다 앞섰다니. 그게 말이 돼. 피에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클레르, 숫자를 믿잖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어때?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맞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숫자를 믿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직접 봐야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걸어봐야 했죠. 이틀 뒤, 저는 남편 피에르, 딸 아멜리, 그리고 사위 마르텐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아멜리는 임신 30주 차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지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여행을 허락했죠.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아멜리는 제 손을 꼭 쥐며 웃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연구 도와드리고 싶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의료 시스템 효율성, 응급의료 대응 시간, 신생아 중환자실 보유율. 모든 게 완벽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여름 공기가 뺨을 감쌌습니다. 습하고 뜨거웠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정돈된 도로. 모든 게 깔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로비는 넓고 환했죠.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멜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괜찮아? 방에 가서 쉬자.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아멜리가 비틀거렸습니다. 마르탱이 재빨리 딸을 붙잡았어요. 아멜리. 그때 아멜리의 치마 아래로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어요. 숨이 막혔죠. 딸이 제 팔을 움켜쥐며 속삭였어요. 엄마, 아파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고 누군가 직원을 불렀어요. 저는 딸을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죠. 저는 울음을 참으며 외쳤어요. 누가 병원 좀 불러줘요. 호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불렀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분, 2분, 3분.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프랑스였다면 구급차가 오는데 최소 20분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선 얼마나 걸릴까요? 8분이 지났을 때 로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달렸습니다. 뛰어왔죠. 손에 가방과 장비를 들고 아멜리에게로 달려왔어요. 한 의사가 무릎을 꿇고 딸의 배를 만졌습니다. 임신 몇 주 차세요? 마르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0주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의료진에게 지시했죠. 태아 심박수 체크. 지금 바로요. 기계가 딸의 배에 닿았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심박수 급하강. 지금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술이요? 지금 당장이요? 저는 의사를 붙잡고 물었어요. 확실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빠른 결정을 안 하는데요. 의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엄마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호했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딸이 제 손을 약하게 눌렀습니다. 그때 눈물이 터졌어요. 제 입에서 떨리는 말이 흘러나왔죠. Go. Save her. 의료진이 들것을 가져왔고 딸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어요. 피에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클레르, 한국이야. 여기선 괜찮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봤지만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었어요. 제 손녀의 생명이었죠.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그 불빛이 희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발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수술실 앞에 멈춰 섰을 때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남았어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죠.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허벅지에 닿았어요. 피에르가 제 옆에 앉았고 마르탱은 벽에 기대 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갔지만 발소리조차 작았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40분. 수술이 시작된 지 15분이 지났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2시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르탱이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떨렸죠. 제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붉은색이었죠. 그 색깔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감은 눈 뒤로 아멜리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얗게 질린 얼굴. 식어가는 손. 다시 눈을 떴습니다. 피에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클레르, 물 좀 마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죠.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 한 명이 걸어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다른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밤 11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를 봤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르탱이 벽에 기대며 울음을 터뜨렸죠. 피에르가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다만 아기의 폐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요. 지금 인큐베이터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 수 있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죠. 아기는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죠. 산모는요? 마르탱이 물었어요. 지금 회복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출혈이 많았지만 지혈은 성공했어요. 1시간 뒤 면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복도를 따라 걸어갔고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죠. 1시간 뒤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산모 면회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회복실 문을 열었을 때 아멜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에 저는 달려갔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죠. 손은 따뜻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는요? 아멜리가 물었어요. 태어났어. 싸우고 있대. 아멜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울음소리. 들었어요. 작은 울음소리.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들렸어. 내 아기야. 마르탱이 아멜리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산모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10분만 계시고 나가주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숨소리였죠. 밖으로 나왔을 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기 보시겠어요?
신생아 중환자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침대들이 보였어요. 인큐베이터였죠. 그 안에 작은 생명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한 인큐베이터 앞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죠. 호흡기가 작은 입에 붙어 있었고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손은 제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할머니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축하드려요. 아기는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체중은 1kg 400g이에요. 작지만 강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너머로 아기의 작은 손이 보였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름은 정했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마르탱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기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를 바라봤죠.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간호사가 우리를 복도로 안내했어요. 가족분들은 이제 휴게실에서 쉬세요. 아기에게 변화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소파가 몇 개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피에르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클레르, 조금 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자.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간호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귓가에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죠. 제 것인지 아기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서 있었죠. 가족분들, 아기 상태 안정됐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산모 쪽에서 출혈이 조금 더 있었어요. 지금 의료진이 확인 중이에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제 심장이 다시 조였습니다. 지금 가봐도 돼요? 지금은 의료진이 처치 중이에요. 30분 뒤에 오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 또 기다려야 했죠. 마르탱이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멜리는 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딸은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넘어져도 울지 않았고 아파도 참았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회복실로 갔습니다. 아멜리는 자고 있었어요. 얼굴빛이 조금 나아 보였죠. 의사가 우리를 봤어요. 출혈은 멈췄습니다. 수혈도 완료했고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일이에요. 산모와 아기 모두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그게 필요했죠. 해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가 제 딸과 손녀를 살렸습니다. 8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빠른 판단, 20명의 의료진. 모든 게 시스템처럼 움직였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어요. 한국, 세계 4위 강대국. 그 문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멜리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엄마,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멜리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보기 좋아. 마르탱은 매일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죠. 아기는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지만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넷째 날 아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간호사 2명이 아멜리 곁에 서 있었어요. 체온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한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모 체온이 38도 7을 넘었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 부르는 중이에요. 저는 아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아멜리, 괜찮아? 딸이 눈을 떴어요.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흔들렸죠. 엄마, 춥고 더워요. 이상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딸의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맥박 빨라요. 분당 110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어요. 재빨리 아멜리의 차트를 확인했죠. 청진기를 꺼내 딸의 가슴에 댔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출혈 부위 확인해 주세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딸의 배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붕대를 풀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붕대 아래로 붉은 자국이 보였어요. 상처 주변이 부어 있었죠. 의사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멜리가 신음했어요. 산후 감염입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단어에 제 다리가 풀렸어요. 폐혈증. 프랑스에서 들은 적 있었죠. 빠르게 퍼지고 늦으면 손 쓸 수 없다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미 늦었을 거예요. 의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긴 프랑스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결단만 있었죠.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감염내과 콜, 중환자 전문팀 대기, 항생제 즉시 준비. 혈액 배양 검사 지금 시작.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빨랐죠. 한 명은 전화를 걸었고 다른 한 명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산모를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지금 당장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마르탱이 제 팔을 붙잡았죠. 의료진이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가 제 쪽을 봤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가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따라갔죠.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침대가 들어갔어요. 저는 함께 타려 했지만 간호사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가족분은 계단으로 오세요. 중환자실 3층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봤어요. 딸의 얼굴이 사라졌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피에르와 마르탱이 뒤따랐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3층에 도착했을 때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중환자실 앞이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옷, 빠른 손놀림, 기계 소리.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고 왔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클레르, 물 마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뭘 삼켜도 막힐 것 같았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걸어왔어요. 다른 의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죠.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가족분들이시죠?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감염내과 김준호입니다.
산모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어요. 지금 폐혈증 초기 단계입니다. 감염이 혈류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어요. 광범위 항생제 투여 중이고 혈장 교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나요?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 침묵이 칼처럼 날카로웠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24시간이 고비예요. 만약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인공호흡기는 준비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도 대기시켰어요. 에크모.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 있었어요.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기계. 마지막 수단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죠.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마르탱이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창가에 섰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르탱. 그가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제가 데려왔어요. 제가 한국에 오자고 했어요. 만약 프랑스에 있었다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프랑스였다면 더 늦었을 거야. 여기선 빨리 발견했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마르탱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멜리가 죽으면 전 못 살아요. 죽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봤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6시, 7시. 중환자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밤 9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면회 가능해요. 5분만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침대가 여러 개 있었죠. 그중 하나에 아멜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입에 붙어 있었죠. 가슴이 기계에 맞춰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나는 알아.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삑삑 소리. 심장 박동이었죠. 5분 지났어요.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났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붙잡았죠. 괜찮아, 클레르. 의료진을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야 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간호사들이 조용히 지나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믿고 싶었죠. 새벽 3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준호 의사가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심박수 회복됐습니다. 그 말에 제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죠. 피에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항생제가 들었어요. 감염 수치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마르탱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산모는 강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이 나라 의료 시스템도 강하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안도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일입니다. 지금은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면회 가능할 거예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피에르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클레르, 이제 됐어. 넘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를 밝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죠. 의자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옆 의자에서 자고 있었고 마르탱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마르탱, 잤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잤어요. 아기 생각이 나서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가보자. 아기 보러. 우리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들이 보였어요. 간호사 한 명이 우리를 봤습니다. 할머니, 사위분이시죠? 아기 보러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작았죠. 손은 제 손가락 2개만 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호흡이 안정된 것 같았죠.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체온 조절도 잘 되고 있고 산소 포화도도 올라갔어요. 잘하고 있어요. 마르탱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정말요? 네.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눈꺼풀이 가끔 떨렸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언제쯤 안전해질까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미숙아는 보통 1~2달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 아기는 빨라요. 아마 3주에서 4주 정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3주. 긴 시간이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고비 넘겼대요. 마르탱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산모와 아기 모두 강하네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봤죠.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아멜리를 보러 갔죠.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멜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인공호흡기는 제거돼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만 쓰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딸의 손을 잡았죠. 아멜리. 깨어났구나. 아기는요? 잘하고 있어. 매일 강해지고 있대. 아멜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나아지면 보여줄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넌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엄마도요.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죠.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며칠 만에 처음이었죠. 피에르와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부드러워 보였죠. 클레르, 샤워하고 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수척했습니다. 눈 밑이 검었어요. 머리는 엉망이었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눈물이 흘렀죠.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욕실을 나왔습니다. 피에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봤죠. 클레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웠죠. 온몸이 푹 빠졌습니다. 피에르가 불을 껐어요. 어둠이 방을 채웠죠.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이 나라가 우릴 살렸어. 피에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살려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할머니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기 상태 변화 있어서 연락드려요.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피에르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신생아 중환자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기가 자발 호흡 시작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자발 호흡이요. 스스로 숨 쉬기 시작했어요. 호흡기 보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피에르가 제 어깨를 안았죠. 보실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리창 앞으로 갔죠.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렸어요. 기계 없이도 움직였죠. 정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 아기는 강해요. 할머니도 강하시고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오후, 저는 아멜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우리 아기 정말 강하네요. 응, 너 닮았어. 딸이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다시 갔어요. 아기를 보고 싶었죠.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작은 입이 가끔 움직였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간호사가 말했어요. 네. 들어가서 만져보실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만져도 돼요? 네. 짧게요. 손 소독하고 장갑 끼고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장갑을 꼈어요.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옆으로 다가갔죠. 손가락 하나로 살짝 만져보세요. 저는 검지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아기의 손바닥에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아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약했지만 분명히 잡았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손 알아보나 봐요.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죠. 이제 나가셔야 해요. 아기 쉬어야 해요.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빼냈습니다. 아기의 손이 떨어졌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죠. 밖으로 나왔을 때 피에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손을 잡았어. 저는 말했어요. 아기가 내 손을 잡았어. 피에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신생아 생존율, 기술력, 숫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차갑지 않았죠. 따뜻했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움직였죠. 생명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진짜 강대국은 생명을 지키는 나라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멜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저는 딸의 팔을 붙잡고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엄마, 오늘은 4층 갈 수 있을까요? 아멜리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아기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완전히 나아지면 보여줄게.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멜리의 병실에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죠. 딸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어요. 아멜리, 괜찮아? 딸이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숨이 좀 답답해요. 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죠.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숨이 답답하대요. 간호사가 재빨리 산소 포화도를 쟀어요. 표정이 굳었죠. 포화도 85예요. 의사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청진기를 꺼내 아멜리의 가슴에 댔죠. 여러 곳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폐렴 증상이에요. 아마 감염 여파인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야겠어요. 폐렴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아멜리를 태웠죠.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딸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돌아왔어요. 아멜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벽에 걸린 뷰박스에 사진을 끼웠어요. 불을 켰죠. 폐 사진이었습니다. 하얗게 흐려진 부분이 보였어요. 왼쪽 폐 하부에 염증이 있습니다. 폐렴이 맞아요. 항생제 투여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한가요?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산모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체력이 버텨야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아멜리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딸의 손을 잡았죠. 뜨거웠습니다. 열이 올랐어요. 아멜리, 들려? 딸이 눈을 떴어요. 흐릿했죠. 엄마. 응. 엄마야. 여기 있어. 아기. 아기 봤어요? 응. 봤어. 잘 크고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딸이 미소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기침이 나왔죠.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쉬어. 말하지 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어요. 자정이 지났을 때 피에르가 들어왔습니다. 클레르, 좀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쉬어. 여기 있어야 해. 피에르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따뜻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새벽 2시. 아멜리가 신음했어요. 저는 눈을 떴죠. 딸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체온을 쟀습니다. 39도 2예요. 해열제 투여하겠습니다. 주사가 들어갔어요. 저는 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어요. 딸의 숨소리도 조금 편해졌죠.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죠. 서울의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피에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클레르. 응. 이 나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저는 그를 봤습니다. 끝까지 가잖아. 피에르가 말했어요. 본 것 같아. 지난 며칠 동안 의료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죠. 항상 계속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였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멜리의 얼굴을 비췄죠. 딸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아멜리. 물. 저는 컵을 들었어요. 빨대를 딸의 입에 댔죠. 딸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삼켰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 아침 8시 의사가 왔습니다. 아멜리를 진찰했어요. 청진기를 여러 곳에 댔죠. 숨소리 조금 나아졌어요. 항생제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은 좋아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틀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버틸 수 있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마르텐과 함께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죠. 규칙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오셨어요? 오늘 아기 상태 정말 좋아요. 정말요? 네. 체중도 50g 늘었고요. 자발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이 속도라면 2주 안에 호흡기 완전히 뗄 수 있을 거예요. 마르탱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아멜리한테 말해줘야겠어요. 그래. 가서 말해줘. 힘이 될 거야. 마르탱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아기를 바라봤죠. 얘야. 저는 속삭였어요. 내 엄마 지금 힘들어. 하지만 너 보려고 버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야. 아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죠. 딸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죠. 아기 잘하고 있대요. 응. 체중도 늘었대.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둘 다 강하잖아. 조금만 더 힘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힘낼게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딸의 침대 옆에 서요. 딸이 잠들었죠. 숨소리가 편해 보였습니다. 피에르가 커피를 건넸어요. 마셔. 저는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어요. 응. 우리 잘한 거 맞지? 여기 온 거. 피에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미 늦었을 거라는 걸.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저는 말했어요.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직도 살리고 있어. 저는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렸어요. 살아 있었죠. 숨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제 그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희망처럼 보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믿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멜리의 폐렴이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의사가 말했죠. 기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기적이 아니라는 걸. 이 나라의 시스템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지켜본 간호사들이었어요. 아멜리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엄마, 오늘은 4층 갈 수 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죠. 산모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가도 괜찮습니다. 단 30분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요? 정말 가도 돼요? 네. 하지만 휠체어 타고 가세요. 걷긴 아직 힘들 거예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아멜리를 조심스럽게 태웠죠. 저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마르탱이 옆에서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죠. 아멜리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떨려요, 엄마. 우리 아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저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기다렸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표지판이 보였죠. 우리는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유리창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우리를 봤습니다. 산모세요.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아멜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마르탱이 부축했죠. 천천히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어요. 아멜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르탱도 울었죠. 저는 뒤에서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아멜리가 속삭였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들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호흡기도 작아졌죠. 얼굴이 조금 더 통통해 보였습니다. 체중 1kg 600g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200g 늘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멜리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아기. 안녕. 아기가 움직였어요. 작은 손이 펴졌다, 오므려졌다 했죠. 엄마 목소리 들리나 봐요. 간호사가 웃었어요. 정말요? 아멜리가 물었습니다. 네. 신생아들은 엄마 목소리 알아들어요. 계속 말 걸어주세요. 아멜리가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야.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아파서 못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 매일 올게. 아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입이 작게 움직였어요. 웃는 것 같아요. 마르탱이 말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들도 기분 알아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를 바라봤죠.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름은 정했어요? 아멜리가 마르탱을 봤습니다. 마르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했어요. 아멜리가 말했습니다. 소율이요. 서울에서 태어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율.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소율아. 이름 생겼다. 축하해. 아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했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산모는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멜리가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또 올게, 소율아. 사랑해. 우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아멜리가 계속 뒤를 돌아봤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멜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엄마, 봤죠? 우리 소율이 봤죠? 응, 봤어. 예쁘더라.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율이 덕분이에요. 소율이 보고 싶어서 버텼어요. 그날 저녁 병원장이 병실로 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산모와 보호자분들이시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병원 원장 정민수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원장이 아멜리를 봤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멜리가 말했어요.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산모도 아기도 잘 회복하고 있어요. 저는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원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만든 시스템이 아기를 살렸어요. 우린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일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스템.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렇게 빠를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의료진이 움직일 수 없어요. 여긴 달라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는 빨라요. 그게 장점이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느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 철학이에요. 생명 앞에서 포기는 없어요. 원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색이었어요. 엄마. 아멜리가 말했어요. 응?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프랑스였다면. 저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걸로 됐어. 딸이 미소 지었어요. 네. 이틀 뒤, 아멜리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렸어요. 일반 병실에서 머물 필요 없어요. 호텔에서 지내시고 매일 병원 와서 아기 보시면 돼요. 우리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아멜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죠. 엄마, 이렇게 편한 침대에 며칠 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푹 쉬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멜리는 일찍 일어났어요. 서둘러 옷을 입었죠.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이요. 소율이 보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소율이는 매일 조금씩 컸습니다. 체중이 늘었고 호흡기가 작아졌어요. 2주가 지났을 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호흡기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시도해 볼게요. 다음 날 우리는 긴장한 채로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호흡기를 뗐어요. 소율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어요. 스스로 숨을 쉬었죠. 됐어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아멜리가 울었어요. 마르탱이 아멜리를 안았죠. 저도 울었습니다. 소율이가 스스로 숨 쉬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죠. 혼자 힘으로요. 이제 곧 나올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일주일만 더 지켜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와인은 없었지만 물로 건배했어요. 소율이를 위하여. 마르탱이 말했어요. 소율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따라했죠. 저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처럼 느껴졌죠. 이 나라가 희망을 선택했어요. 포기 대신 희망을요. 그래서 우리 소율이가 살았습니다. 소율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날, 저는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그 보고서,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보고서였죠. 한국,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강대국 등급.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국내 총생산, 기술력 지수, 의료산업 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응급의료 대응 속도, 신생아 생존율.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천천히요. 이번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검증하는 거였죠. 국내 총생산 순위. 한국 10위권. 맞았습니다. 의료 시스템 효율성. 한국 2위. 맞았어요. 응급의료 대응 속도. 한국 1위. 8분. 제가 경험했죠. 신생아 생존율. 한국 99.8%. 세계 최고. 소율이가 증명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숫자들이 흐려졌죠.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내가 본 현실이었죠. 내가 겪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시 타이핑했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재평가 4위 강대국의 진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빨라졌어요. 생각이 글로 쏟아졌죠. 이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의심했다. 프랑스를 앞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확신한다. 한국은 4위가 아니라 곧 세계의 모델이 된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병원 앞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시스템이 있었죠.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는 시스템. 다시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속도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철학이다. 의료진은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항상 가능성을 찾았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다. 문이 열렸어요. 피에르가 들어왔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 해? 보고서 쓰고 있어. 피에르가 화면을 봤어요. 연구소에 보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정 보고서야. 내가 틀렸다고 말할 거야. 한국이 진짜라고. 피에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진실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 특히 너 같은 사람한테. 맞는 말이었어요. 평생 숫자를 신뢰했던 제가 숫자를 의심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숫자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진실이었으니까요. 여보, 제가 말했어요. 응. 우리 프랑스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할까? 피에르가 생각했어요. 글쎄, 소율이 이야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알아야 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야 해.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어섰죠. 소율이 보러 가자. 우리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일반 신생아실이었어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침대였죠. 아멜리가 소율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간호사가 허락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안아도 돼요. 딸의 얼굴이 환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죠. 엄마, 봐요. 소율이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소율이를 내려다봤어요. 눈을 뜨고 있었죠. 작은 눈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야. 제가 속삭였어요. 나 기억해? 내 손 잡았던 사람. 소율이가 입을 움직였어요. 작은 소리가 났죠. 옹알이였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아멜리가 웃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도 안아보실래요? 제가요? 네. 조심히요. 아멜리가 소율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두 팔로 받았어요. 가벼웠지만 따뜻했죠.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율아. 저는 말했어요. 넌 기적이야. 아니, 기적이 아니라 선물이야. 소율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꼭 쥐었죠. 그 힘이 느껴졌습니다. 강하네. 제가 말했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멜리가 웃었어요. 저는 소율이를 다시 아멜리에게 건넸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마르탱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죠. 첫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진짜 강대국은 군사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경제력만으로도 부족하다. 진짜 강대국은 생명을 지키는 나라다.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나라다. 한국은 그런 나라다. 이 보고서를 수정하며 나는 부끄러웠다. 숫자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4위가 아니다. 곧 1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메일을 열었죠. 연구소 소장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한국 강대국 순위 보고서 수정본. 본문에 한 줄 적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첨부 파일을 달았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죠.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피에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보냈어? 응. 기분이 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요? 후련해. 제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이제 이 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생명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소장이었어요. 클레르,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놀랍군요. 당신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거라고 믿습니다. 손녀분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정받았어요. 진실이 인정받았죠. 아멜리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퇴원 날짜 잡았어요. 정말? 네. 2주 뒤요. 소율이 완전히 안정되면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대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쁨이었지만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럼 작별 인사해야겠네. 네. 의료진분들한테요.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율이는 날마다 컸어요. 체중이 2kg을 넘었죠. 건강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정민수 원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건강하게 돌아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원장님과 모든 의료진분들 덕분입니다.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산모와 아기가 강했어요. 우린 도운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살렸어요. 이 시스템이 살렸어요.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요.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액자였죠. 안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생명을 지키는 나라다.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클레르 듀몽 가족. 원장이 받았어요. 읽었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어요. 긴 악수였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멜리가 소율이를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있었죠. 택시에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거리들, 사람들. 안녕, 서울. 제가 속삭였어요. 고마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점처럼 보였죠. 그 점들 사이에 우리 가족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소율이는 아멜리의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죠. 스스로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숫자를 믿지 않았죠. 한국이 프랑스를 앞섰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증명됐죠. 제 딸이 살았고 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아멜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응? 소율이 프랑스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강한 엄마잖아. 소율이도 강하고. 딸이 미소 지었어요. 서울이 그립겠죠. 태어난 곳이니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오면 되지. 소율이 크면 데려오자. 이 나라를 보여주자. 네, 그래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익숙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느렸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울의 속도에 익숙해진 탓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죠. 한 달 동안 비워뒀으니까요. 집이다. 피에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이 맞는데 낯설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온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죠. 클레르, 손녀 어때? 건강해. 잘 크고 있어. 한국은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달랐어. 프랑스랑 완전히 달랐어. 뭐가? 전부. 속도도, 시스템도,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동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당연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뒤, 국제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파리에서요. 저는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었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청중이 보였죠. 수백 명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 정치인들, 기자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원고를 내려놨어요. 준비한 글이었죠.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달 전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보고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제쳤다는 보고서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첫날, 제 딸이 쓰러졌습니다. 임신 30주 차였어요. 대량 하혈이었죠.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구급차가 8분 만에 왔습니다. 8분이에요. 프랑스였다면 20분은 걸렸을 겁니다. 누군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 20명의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산부인과, 마취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체계적이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제 손녀는 1kg 400g으로 태어났습니다. 폐가 미성숙했어요. 호흡이 불규칙했죠.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참았죠. 제 딸은 폐혈증에 걸렸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밤새 싸웠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겼죠.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멈췄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강대국은 군대가 아닌 의료진이, 총이 아닌 인큐베이터가 지키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 같았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생명으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제 딸과 손녀가 살아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박수가 계속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정말 프랑스보다 강합니까?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딸과 손녀를 살린 나라입니다. 대답은 그걸로 충분하죠. 기자들이 메모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멜리가 소유리를 안고 있었어요. 생후 2달이었죠. 많이 컸습니다. 2kg 800g이었어요. 엄마, 연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사람들이 들어줬어. 다행이에요. 저는 소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를 봤죠. 소유라, 할머니 봐. 소유리가 웃었습니다. 작은 소리를 냈어요. 옹알이였죠. 말하고 있어요. 아멜리가 웃었어요. 응, 커가고 있어.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연구소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클레르, 당신의 연설이 화제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받으시겠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음 주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신문사, 방송국, 잡지사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으로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놀랐죠.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아멜리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병원이 보였어요. 삼성서울병원이었죠. 엄마, 봐요. 소율이 첫 검진이에요.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소율이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간호사가 키를 재고 있었어요. 52cm예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많이 컸네요. 아멜리가 웃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민수 원장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잘 지내시나요? 네, 원장님. 소율이 건강해요. 다행이네요. 계속 잘 돌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었어요. 회색빛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서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멜리가 소율이를 안고 있었어요. 저와 피에르와 마르탱이 옆에 서 있었죠. 사진 뒤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서울.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곳.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 적었어요. Merci, 에세올. 고마워요, 서울.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파리였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어요.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진짜 강대국은 생명을 지키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죠. 숫자로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제 딸로, 제 손녀로요. 소율이는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커요. 웃고, 울고, 옹알이하죠. 평범한 아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이에요. 언젠가 소율이가 크면 말해줄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이야기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지키는 나라, 한국.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